네, 형사소송법 2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12조 1, 2, 3, 4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바로 전 강의에서는 312조 4항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그리고 검사가 작성한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312조 4항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실질적 진정성립의 요건, 그리고 반대신문의 기회라는 요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제 312조 5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수사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해서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원래 진술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313조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313조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12조 1, 2, 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검사에 관여하여 작성 제출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312조 1항이나 2항에 준해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관여하여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312조 3항에 준하여, 피고인 아닌 자가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312조 4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판결들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의미 및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 등에 대해서 이해를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선고된 2013도 3790호 판결을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312조 4항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참고인 진술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12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그렇죠? 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244조의 4, 3항 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조사 과정을 기록하도록 한 취지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진술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로 남기는 방법으로 진술조서가 아닌, 그죠? 진술서를 작성 제출받는 경우에도 그 절차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244조의 4, 3항 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기록에 의하면 공소의 일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2011년 12월 12일 그 다음날 예정된 정식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검사에 의해서 소환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자 검사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었던 자로서 역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다른 사람 B를 소환해서 A로 하여금 B와 대화를 나눈 뒤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진술서에는 그날 공소의 A에 대해서 진행된 조사 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조사 과정을 별도로 기록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진술서의 작성 시기, 장소, 방법 및 그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진술서는 공소의 A가 검찰청에 소환된 상태에서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비록 검사가 이 사건 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작성 과정에서 B와의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A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관련 사실에 대한 수사 과정의 일부로서 이 사건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 작성을 비롯하여 그날 이루어진 A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A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진술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사건이죠. 한편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판례가 80년대에 선고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8도 1479 전화외제 판결인데 이른바 김시훈 사건이라고 해서 80년대 아주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피고인은 81년 6월 24일경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의 용의자로 7월 12일 밤 10시경에 공사장에서 사건 현장 부근인 전주시 효자동 자령원이라는 곳에 설치된 전주경찰서 수사본부로 연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13일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서 살인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다음날 살인범행을 부인하니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구류 5일의 선고를 받아서 구류형의 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한 거예요. 15일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진술조서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는데 16일날 다시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진술서라고 했는데요.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연행되고 나서 4일이 지난 다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구류를 선고받아서 이렇게 자백을 받은 거죠. 그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드디어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날 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자백을 했고 4일 뒤인 21일날 구속이 되고 전주경찰서에서 3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부터 다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처음에 작성했던 진술서를 부동의하고 진술서는 자필로 작성하고 내가 손도장 찍은 것은 맞지만 고문과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대충 그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재판의 경과를 보면 제1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 가서 오히려 진술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을 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하니까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진범이 검거됨으로써 누명을 벗게 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죠. 그래서 기록의 이 사건에서 결국 다른 부분은 제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맡겨드리고 결국 진술서에 대해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80년대에 결국 선고됐고 이것이 오늘 현행법 312조 5항으로 입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313조 진술서는 312조에 비해서 더 쉽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니까 수사기관이 이런 편법을 쓰게 된 것인데 313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312조 5항이 입법화된 경위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9항까지가 이 판결의 내용이 저희가 공부하던 80년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던 판례였던 것이 기억이 나고 여전히 312조 5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김시훈 사건은 아주 이와 같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오히려 그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으로 선고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 계속돼 있던 중에 진범이 잡힘으로써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312조 5항과 같이 해석을 하면서 부정을 하고 결국 312조 5항의 형태로 입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역사적인 80년대 일이니까 이것도 꽤 오래된 일이 됐네요.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변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80년대에 있었던 또 90년대 초중반까지 있었던 사건들 그 이외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80년대, 9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재심 사건들을 주로 살펴보면 그죠?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구금을 통해서 또 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백을 얻어내는 그 자백이 또 검찰 단계에서 유지가 되고 법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유죄가 인정되었던 많은 사건들이 재심 절차를 통해서 무죄로 결과가 바뀌는 그런 사정을 여러분이 많이 뉴스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 사건이 없지 않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전문법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1학기 때 공부했던 수사의 방법으로서 강제수사를 공부하면서 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위법수사를 억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들 또 언제 재발될지도 모르는 항상 권력이라는 것은 그죠?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이게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법률가로서 변호인으로서 그렇게 감시하고 방지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판례에 대한 설명에 가름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5번째로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증조서는 312조 6항에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예요. 312조 자체가 수사기관의 조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6항이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조서에 대해서는 311조를 참조하셔야 되겠지요. 여기서는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입니다. 그리고 311조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다소 언급된 부분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312조 6항은 검증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영장 강제수사의 일종으로서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사물의 형태나 존재, 성질 이런 것들을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이 검증조서죠. 이것은 어떤 요건이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두 번째,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적법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그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자가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에 준비기일에 법원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됩니다. 두 가지 요건으로 간단하게 되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312조 1, 2, 3 사항을 공부하면서 봤던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공부한 바와 같고요. 작성자는 진정성립 인정해야 되는 작성자는 법원에 나와서 검증의 주체가 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말합니다. 검증조서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주체가 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검증조서에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진술. 그래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311조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그 진술이 현장을 지시하는 것이냐, 현장 지시냐, 현장 진술이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현장 지시에 해당하는 진술은 검증조서와 일체로 보아서 여기가 바로 제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곳입니다. 이런 식의 진술이 있으면 여기입니다. 현장을 진시하는 진술은 역시 지금 공부하는 312조 6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될 것 같고, 현장 지시 이외에 범죄 사실의 인정과 관련된 현장 진술, 제가 피해자 목을 조른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이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원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검증조서와 분리해서 작성 주체가 사법경찰관이냐, 또 진술한 사람이 피의자냐 참고인이냐에 따라서 피의자가 한 진술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공부했던 312조 1항 내지 3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면 310조 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판례 입장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98도 159 판결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 3월 13일 선고 98도 159 판결은요, 존속 폭행치사, 그러니까 존속을 폭행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1항을 보시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312조 1, 2항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립의 진정 인정되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임의성 유무가,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퉈지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진행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왜냐하면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에 관한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다시 뒷부분에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1.1항을 보시면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서 제1심 법정에서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식적 진정성립, 구법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죠. 경찰 일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이른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망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에 끌려간 뒤 고문을 당하여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고, 그러한 심리 상태가 검찰에까지 지속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법원에 가서 부인했나 봐요.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자백의 309조 소정에 자백 배제 법칙에서 공부했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자, 이 사건의 경우를 보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부터 폭행 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하여
검찰 단계까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계속하였는 바 자백의 취지가 평소부터 피해자인 아버지의 술주정에 반감을 품어오던 중 때마침 실직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극히 우발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폭행했다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렇죠?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시였고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검증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사망 이하에서 판시가 되고 있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것으로 본 제1심 채용의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범행을 재현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현한 부분, 사진 부분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법정에 와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행 재현 사진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12조 3항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현행법 312조 3항에 의해서. 그렇다 원심으로서는 검증조서 중에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그렇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검증조서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범행을 재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지만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검증조서 전체를 유죄 증거로 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보강이 되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3.2항과 4.1항 같은 것은 다른 자백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5항에 보면 형법 10조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려면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게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야 하지만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서 심신장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판례가 판단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진술 또 범행을 재현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312조 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거니까요. 그래서 범행을 재현한 사진에 대해서는 다시 사진의 증거능력을 살펴볼 때 현장 사진과 더불어서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을 보게 될 텐데 지금은 그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이 이런 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0년에 선고된 구공도 1303 판결은요. 경찰의 검증조서, 바로 위에서 봤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은 부동의하고 현장 상황 부분, 현장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동의하였다면 범행 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맞다는 얘기죠. 이 범행 부분과 현장 상황, 현장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하는 부분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또 87도 2692 판결은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역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 재현의 사진 영상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12조 3항에 의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 재현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 내용 인정 내지는 진정 성립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검증 현장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재현한 것은 이른바 말로 한 건 아니지만 행동으로 하는 진술로 자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검증 현장에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은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행동적인 진술로서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범행 재현 장면을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한 사진, 금방 제가 검증서에 첨부된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검증 주체에 따라서 결국 자백으로 봐서 312조 1항이나 3항의 검사, 피고인의 검사 작성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앞서 본 98도 155 판결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사와 관련해서 실황조사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황조사가 뭔지는 저희가 이미 1학기 때 범죄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임의 수사로서 행하는 실황조사를 한 후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실황조서 또는 실황조사서라고 하는데 검증조서에 준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강제수사인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수사로서의 실황조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론이 있죠. 그래서 임의수사인 실황조사와 강제수사인 검증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실황조사서는 임의수사로서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216조 3항에 의해서 긴급 검증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의수사로서의 실황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시면요. 84도 378 판결인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가 아니고 실황조사서 살펴보면 그 조사서에는 피의자이든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현하고 사법경찰관이 진술 재현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 별다른 기재가 없는 바. 검증조서에 기재된 것도 그런데 실황조사서에도 이런 범행 재현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판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물론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황조사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실황조사서에 첨부되어 있는 진술 또는 사진에 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해서는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지금 특가법 도주차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인데 그에 부합하는 검찰 혹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배척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은 배척이 됐고요. 그래서 사고 직후, 사고가 10월 26일 7시 30분쯤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사고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하면서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영장도 받은 것이 없고 이것은 사실상 216조 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할 것인데 사후영장을 받은 바가 없으니 증거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실황조사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216조 3항을 끌어들였지만요. 그리고 2001년에 5월 29일 선고된 2000도 2933 판결을 보시면 피고인들은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1심 법정에서 증인 조 안무개가 수사보고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보고서는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라는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니까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가 돼야 되는데 311조나 316조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문 법칙에서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런데 그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 1과 2가 서로 왼쪽 눈부에 타박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다라는 기재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적어 놓은 것이죠. 이 부분은 검사가 범죄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그 안에 지금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들어있잖아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서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검증조서가 아니죠. 검증조서가 정하는 그런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라는 형태로 그냥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검증조서가 아닌 거죠. 그리고 313조 1항의 진술서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그 진술자의 서명 날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313조 1항에 해당하는 서류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죠. 결국은 311조, 315조, 316조 적용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아직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죠. 311조 공부했죠? 법관 앞에서 작성한 조서도 아니고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서 중에서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고 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인데 진술자들의 자필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도 없고요.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도 없으니 313조 1항 진술서의 요건 뒤에 다음 주에 배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를 할 수 없다. 결국 수사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보고서에 검증에 준하는 내용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검증조서로 볼 수도 없다는 그런 판결 내용이 되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수사보고서의 검증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결국 312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검증조서로 볼 수 없다. 또 수사보고서가 나중에 보는 313조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공부가 될 텐데요. 313조의 내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313조 이하 부분은 다음 주부터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이번 주에는 파일 5개를 통해서 5가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부 312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312조 1항부터 6항의 검증조서까지요. 이 부분이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뭐 졸업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나 학교 시험 같은 데서도 기타 여러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 파일 5개를 통해서 전문 법칙 그 중에서도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보는 교재 또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든지 해서 익혀두셔야 나중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실무에서 일하는 데는 물론이고 형사증거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곳에 많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 익혀두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번 주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줌 실시간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